예, 안녕하세요. 케마이 해외시장부센터 이상건 센터장입니다. 원래 굉장히 떨렸는데요. 또 예정이 없는 이런 사진 촬영을 하니까 긴장감이 조금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한 11월 달에 또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번에 또 변화된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선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 멘트로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자기 전에 해보니까 제가 2015년부터 선물 수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 보니 작년까지 몸무게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15년에 19.2억 불에서 작년에 31.5억 불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몸이 너무 불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조금 살을 빼고 더 힘을 얻는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수산물 수출도 똑같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까지 31.5억 불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향후 이제 해수부에서는 45억 불까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향후에는 질적 성장과 함께 조금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에 수산물 수출 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요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아울러서 우리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순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도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한 200개 정도의 노드와 한 5,800개 정도의 연결망이 구축되었는데요.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연 포지션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도 아시아와 그리고 미주와 중심의 연결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출도 많이 되지만 아직까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 개척이 좀 부진한 오세아니아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동향에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교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한 6,000원 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수출국은 중국, 노르웨이, 베트남 이런 순이고요. 기존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개도국 중심에서 최근에는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유럽 이런 국가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여기 되어 있는데요. FA에서 집계하는 것은 20억 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3위 수출국인데요. 이 수치는 FA에서는 현재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을 포함한 숫자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한 15위 수출국으로 지금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선진국 중심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이런 수산물 소비라든지 교역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한번 전망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1인당 소비량은 17년 20kg에서 28년 21.3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량도 28년까지 10공 600만 톤으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을 하는데 조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푸드테크가 미래수산식품 산업을 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구조인데요. 품목별, 국가별로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시대별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참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산식품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연간 3억 불 이상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10억 불을 돌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인데요. 2010년부터 김 수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김 수출은 2010년 1억 불에서 2022년에는 6.6억 불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김 수출 증가에 따라서 20억 불을 돌파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최초로 30억 불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편 국가별로 살펴보면 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력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은 일본 소비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시장이 저희가 주력국으로 성장하였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유망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출 구조 속에서 우린 수출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앞에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특정 국가에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일 수출 비중이 21년에는 62%인데요. 2022년에도 62.1%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굉장한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런 국가에 대한 수출이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다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품목에 대한 비중도 매우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참치 수출 비중이 약 한 50%, 40% 이상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 품목의 경우에도 생산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품목별 수출 품목 다변화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물 재수출 중심의 중개 무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30억 불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개 무역이 활성화된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수산물 무역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WTO, 메가 FTA 이런 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세에서 제도나 규범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에서는 제도와 규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디지털, 제도와 환경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에서도 통관 제도 관련해서 투명화, 가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 환경 부분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수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WTO에서 IUO 남획 상태 어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CPTPP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도 CPTPP에서 지금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인데요. MAPA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해양 표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으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도 다양한 게 있는데요. 윤리적 소비가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산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예방적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어획 정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미국에서도 심플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작년 수산물 유통 적정품을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이력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우리에게 정보 요구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코비드 영향을 뺄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그리고 가전 간편식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수출 품목도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앞서 얘기한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건데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 그리고 토론자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주요 국가별로 어떤 소비 트렌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인구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향후에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활용을 했고요. 전 세계 8만여 개의 소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인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역시 소포장 1인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가공식품에서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활화라든지 이런 신선냉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따라서 이런 가공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조리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식도락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리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역시 요리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그러나 이런 MSG가 함유된 제품에 대한 우려도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인데요. 아무래도 뒤에서 연결되는 유럽국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윤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요. 역시나 프랑스의 경우 높은 윤리 및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가 수출을 한 데 있어서 독일은 매우 좀 엄격한 식품 안전성과 관련해서 엄격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김수출을 한 데 있어 요오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엄격한데요. 역시나 독일에서는 식품 안전 및 간편 시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리추분 및 친환경 패키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당연히 높으니까 전체적인 이런 윤리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핍스 앤 칩스 중심의 소비 구조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 윤리 환경을 고려하고 있고 또 향후 미래 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높이고 있어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로 어떤 이런 수산 제품이 조금 출시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민텔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유럽 그리고 미국, 호주, 러시아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의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보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냉동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냉동품하고 냉장품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냉장품 중심의 출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것은 가정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밀키트 제품이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플렉시블이라든지 트레이, 캔유 중심으로 조금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높은 생산 효율성,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재활용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킨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제외해서 이렇게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형태인데요, 역시나 필레트 중심의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일정한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공 방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훈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빵가루 제품 중심으로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레임 같은 건데요, 이런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윤리 및 환경, 그리고 편의 관련해서 많은 소구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윤리와 관련해서는 2011년에 23% 정도 이렇게 차지했다면 2020년에는 한 40% 정도, 약 50% 정도 이렇게 윤리와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 개발에 있어서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선 냉장 형태의 소비하기 편한 제품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중국에는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묵류 등 볼에 대한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인데요, 아까 다양한 이런 식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특히 튀김용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이런 필레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역시나 필레트 형태의 훈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필레트 형태의 훈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온 보관 가능한 통조림 제품 및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지만 핍앤치즈 소비권으로 튀김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요. 특히 높은 윤리 및 환경 클레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인이라든지 히스패닉, 아시안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자료는 저희 센터에서 이게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 포털에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 방문하시면 책자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조금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5월 17일 날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추진 과제, 4개 추진 전략, 8개 추진 전략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하자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국제 규범 준수, 그리고 대량 수요처 발굴, 그리고 미래 수산식품 육성이 필요하다. 이 4가지를 전제로 꼽았습니다. 먼저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계가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한 매우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내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는
김참치를 제외한 다른 품목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품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굴, 전복, 넙치, 미역 등을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을 그러면 어떻게 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런 원스톱 수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요. 농업 같은 경우 임산이라든지 말, 김치에 대해서 개별 법률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은 없었지만 김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김 외에도 이런 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수출 확대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수출을 초보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푸드 수출 전략에서 1000만 불 기업을 지금 현재 63개소에서 2027년에는 100개사까지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금융이라든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기업, 중견기업, 무역 상사의 해외 기반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요국에서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 제품 개발 트렌드 변화를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국제 그리고 국가 규범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노동이라든지 환경,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향의 규범에 대한 동향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해서 업체들이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없고, 이웃 쪽에도 화로를 수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 안전 규제 대응인데요. 실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해당국의 식품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런 중급속 이슈 때문에 수입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향후 이런 국제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수출을 원활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부분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체적인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런 철저한 유통 이력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에는 어획 증빙서를 잘 구축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가공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정보 체계 구축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계속 정보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가공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원료 수급부터 수출까지 이런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량 수요처 발굴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수출 확대에 큰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량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크게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 그리고 대형 유통 업체 및 식자재 시장 개척, 그리고 디지털 거래 기반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 부분인데요. 실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떡볶이라든지 어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유통업체 및 식자재 시장 개척 부분인데요. 실제 코스트코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개발할 경우 수출에 크게 많은 도움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한천사김도 코스트코 하나 뚫어서 연간에 1억 불 이상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런 대형 유통업체에서 굉장한 많은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개별 차원으로 조금 대응이나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자재 업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호레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작하는 단계지만 글로벌적으로 조금 식자재 업체를 좀 개척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전문 상사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수출 업체 수가 2,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중소 영세한 업체고 실제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래 기반 구축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농업부의 경우 트리치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많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수산 부분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없는데 수산 부분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제거래소 같은 이런 디지털 기반에 대한 수산물 거래소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수산식품 육성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향후에는 수산 자원의 감소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대체용인제 배양육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와 그리고 가공 기술과 관련해서도 3D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